안녕하십니까. 대표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취급상담사 2급 2차 대비 이론 골격서인 슈퍼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교재 위치가 페이지 64페이지 아랫단 가운데 쪽에 있는 T의 이론, 트랜스액셔널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에릭 번의 의사교류 분석 상담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최근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이긴 하고 주로 이제 그 자아 상태에 관한 문제라든가 기법과 관련된 문제가 가끔 나왔는데 이 이론과 관련해서 아직 출제가 되지 못한 부분, 안 한 부분이 인간관입니다. 우리가 프로이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상담 이론을 배우면서 빠지지 않고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이죠. 역시 그런 의미에서 T의 이론도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 책에는 기존 수험서에 없지만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을 따로 두었습니다. 이 에릭 번이라는 사람은 비록 프로이트적인 안티 프로이트이기도 하지만 프로이트에 반대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프로이트 이론하고도 많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릭 번 자체가 정신분석으로부터 시작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인간관에 있어서만큼은 프로이트와는 또 약간은 대비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관을 생물학적이고 결정론적이며 인간을 쪼개서 분석되는 그러한 존재이며 매우 기본 욕구에서 해방되지 못한 매우 좀 저수준의 존재로 본 반면에 에릭 번은 인간을 어떻게 봤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남자는 태어날 때 왕자로 태어나고 여자는 태어날 때 공주로 태어난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나 다 소중하고 창조적이며 자기 실현 가능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아름답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이며 자유로운 존재이며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다. 다른 이론들에 비해서 인간관을 좀 간략하게 해놨네요. 그죠? 아주 기분 좋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한번 여러분한테 책에 옮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아 상태, 자아 형태, 그 다음에 각각의 자아 상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굳이 제가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니까 참고 보고요. 그러나 66페이지에 나오는 이 욕구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차 때는 그야말로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배웠기 때문에 전체 큰 그림을 보는 게 좀 부족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에릭 번이라는 사람은 왜 인간이 서로가 의사교류를 하느냐, 왜 우리가 말을 섞고 사느냐 하면은 바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말을 섞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간의 욕구가 뭐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생리적인 욕구가 하나 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생존에 필요한 가장 베이직,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욕구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의사교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심리적인 욕구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자극의 욕구입니다. 스트로크라고 하는 거죠. 스트로크 자체도 시험에 좀 나오죠. 스트로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 자극입니다. 인정 자극.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자극으로서의 우리는 의사교류를 한다는 거죠. 이쁜 말, 마음에 쏙 드는 말.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쟤는 말을 해도 참 이쁘게, 애가 참 괜찮아.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우리는 좀 더 이쁘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교류할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첫 번째는 이러한 스트로크, 인정 자극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욕구 때문에 우리는 이쁘게 말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조의 욕구라 그래서 이러한 인정 자극, 처음에 말한 이 인정 자극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구조화된 방법을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6가지 방법이 있어요. 철수, 의식, 소일, 활동, 친밀성, 게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철수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바꾸는 거죠. 상황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멀리 철수시킴으로 해서 눈에 띄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의식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국민 의례를 한다든가
뭐 이거 우리가 3.1절 날, 광복절 날 이렇게 뭐 기념식을 한다든가, 프로야구 하기 전에 시구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영화제 하기 전에 뭐 해요? 전야제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뭐 교수님 뭐 반갑습니다 서로 상호간 인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의식인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집단적인 어떤 스트로크를 받기 위한 그런 하나의 책략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소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직책을 맡는다든가 이런 것도 보면 대부분 다 뭐냐면 지역사회의 어떤 자리를 맡는다든가, 우리 그런 분들 있죠. 나이 50대 넘으신 남자분들 꼭 그런 거 합니다. 뭐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무슨 동 무슨 지점, 뭐 소반장 뭐 이런 거 완장 하나 꼭 차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타인으로부터의 이러한 인정 자극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강화하는 구조적 욕구로서의 형태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세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시나리오, 인생극본, 생활극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장 탁 넘기시면 나오죠. 자, 우리가 그냥 단적으로 외웠던 자세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에릭 번이 말하는 심적 욕구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서 이 네 가지 형태의 인생극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헌신, 갈등, 자기주장 패턴, 마지막으로 원만 패턴까지 네 가지로 나뉜다. 이까지는 여러분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을 예외로 하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어떤 답안지 쓸 때 여유를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러한 곳에 있는 내용인데 각각의 내용, 헌신 패턴은 이거고 갈등 패턴은 이런 거다, 이렇게 써주고 하면 답안지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써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68페이지 그 표 밑에 보면 제가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은 1차에도 나왔기 때문에 2차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도대체 TA 이론에서 말하는 스트로크가 뭐냐? 이렇게 문제가 탁 뜬금없이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당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대인관계에서 인간은 자극의 욕구가 발동되는데 일종의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스트로크라고 한다. 에릭 번은 이것을 1차적 심리적 욕구로 보고서 이 욕구의 충족은 스트로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스트로크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접촉과 인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존중감이라든가 자존감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기초로서 우리는 이 인정 자극을 끊임없이 갈구한다, 이렇게 에릭 번이 설명을 합니다.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분석 요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에릭 번의 이 TA 이론에는 분석, 아날리시스 이론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큰 틀에서는 우리가 분석의 뭐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구조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교류 분석이 있겠고, 그 다음에 게임, 라켓, 사실 이것을 빼고서 세 가지 분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까지 포함을 해서 네 가지로 분석한다면은 게임과 라켓 분석, 그 다음에 인생 극본 또는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TA 이론에서 뭐 분석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69페이지에 나오는 의사교류 분석 있죠. 제 상단에 있어요. 69페이지. 거기 보면은 의사교류 형태에 따른 분류.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냐, 교차적이냐, 암시적이냐. 이 세 가지를 우리 많이 알고 있는데, 지난번 기출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에릭 번이 주창한 TA 이론에서 전체에서 과정별로 일어나는 각각의 분석 유형 세 가지를 써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문제는 구조적 분석이나 의사교류 분석이나 게임 라켓 분석 또는 인생 시나리오 극본의 분석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써보라, 이런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큰 틀에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의사교류 분석 그 자체만으로 좁게 봐가지고 상호 보완, 교차적, 암시적 교류, 이걸 답안지 쓰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 기출 문제에 나왔던 그 문제는 지금 68페이지 밑에서 그 10번째 줄에 있는 분석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그 게임 라켓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 여기를 중에서 세 가지 써라, 이런 얘기인데, 일부 수험생들은 너무 좁게 이 문제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눈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릭 번이 주창한 교류 분석 이론의
큰 틀에서의 큰 의미에서의 분석은 구조적 분석이 있고요, 의사 교류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라켓 게임 분석이 있고, 시나리오 분석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외우시고, 그 중에서도 의사 교류 분석은 또 하부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상보적, 상호 보완적, 그 다음에 교차적, 마지막으로 암시적 교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라켓과 게임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에릭 버는 말이죠,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이 스트로크라는 것도 테니스 용어거든요. 뭐 다른 데서 쓰긴 합니다만은, 스트로크 뭐 배구에서도 스트로크라고 그러는데, 스파이크 할 때 이게 스트로크라고 그러는데, 테니스도 보면 이렇게 감아 치는 걸 스트로크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라켓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게임도 있고 하니까, 한 게임, 두 게임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세트가 넘어가고. 에릭 번이 말한 게임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게임하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게임은 뭐냐면, 암시적 교류의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게임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말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게 암시적 교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라켓은 뭐냐면 만성적 부정 감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 좀 부족하고 아쉽고, 자기의 어떤 욕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고, 늘 대화하고 나서 좀 찜찜해요. 자기가 손해본 것 같은. 다른 사람하고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나면 뭔가 좀 찜찜하고 안 좋은 감정이 남아. 늘 그래. 만성적인 부정적인 감정, 그런 게 남는 거죠. 나는 저 사람만 하고 얘기만 하고 나면 뭔가 라켓 같은 게 하나 남아.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뭔가 찜찜하고 해결되지 못한 뭔가 감정에 앙금이 남아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라켓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그거를 분석하는 게 게임 라켓 분석입니다. 뭐 인생 극본에 관한 시나리오는 제가 앞에 얘기했던 자색 욕구와 같은 거니까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알아둘 거 70페이지의 상담의 목적입니다. 이 에릭 번의 T의 이론은 어떤 목적이냐? 첫 번째 각성, 두 번째 자발성, 세 번째 친밀성.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답이죠. 꼭 외워두십시오. 각성과 자발성과 친밀성. 그 다음에 이론의 제한점. 이건 뭐 2차 시험보다는 1차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1차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는 또 나중에 2차에서도 나오는 게 이 시험의 또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T 이론의 제한점도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있는 책에만 여러분들 이 교재만 갖고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론의 제한점도 충분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상담의 목적, 각성과 자발성과 친밀성.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이제 행동주의 또는 행동과학주의 상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차 시험에서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 주로 기법 중심입니다. 그래서 뭐 체계적 둔감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반조건 형성이라든가 학습 촉진 기법, 또 어떤 게 있나요? 뭐 내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 외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들, 이런 것들이 2차 시험에 잘 나오고, 간혹 반두라의 인지적 접근에 관련된 행동주의 기법들, 상담 이론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거기에만 너무 함몰되어 있지 마시고 조금 폭넓게 가져야 뜻밖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는 거니까요. 역시 행동주의 상담 이론도 상담 이론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 인간관입니다. 인간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봅시다. 호스폴드라고 하는 사람이 초기 인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주의는 초기에는 철저하게 이 호스폴드 인간관에 맞는 그러한 조작적 조건, 고전적 조건 하에 머물러 있다가 후반기에 들어와서 반두라를 중심으로 하는 인지적 접근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러면서 인간관이 조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도 초기의 인간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따로 구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초기의 인간관에 말하면 호스폴드는 인간은 not good, not bad,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냥 인간은 몰가치적 존재로 보고, 그 다음에 인간은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유기체이며,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행동의 원인을 찾을 때 유전적인 것도 찾아야 되지만 환경적인 요소도 찾아서 상호작용적인 원인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은 학습된 부정적 혹은 습관적 습관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학습의 동물로서 인간의 행동의 원인은 학습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좋은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좋은 사전에 좋은 학습을 받은 거고,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별로 썩 바람직하지 못한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행동은 생활 환경이 제공하는 강화의 행태와 그 빈도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해서 강화, 우리가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하는 거죠. 잘했어 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를 강화물 내지는 강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인간의 행동은 그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이론적 가정 5가지. 인간의 신경질적인 그런 행동들은 다 학습 때문에 생겼다. 두 번째,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관찰적 동물로서, 학습의 동물로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얼마든지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가 되고요. 세 번째, 똑같은 거 아까 우리가 인간관에서 나온 말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행동은 생활 환경이 제공하는 광하의 형태와 그 빈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인간의 행동은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칙을 지니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이론적 과정에 있어서 4번이 또 행동주의 이론을 설명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인간의 행동은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칙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걸 찾게 되면 인간을 학습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5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슬리라고 하는, 또 거슬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분이 나오는데 거슬리 또는 뭐 가슬리라고 합니다. 이 가슬리의 학습 이론에 따르면 이분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습관을 깨뜨리는 법칙과 연습은 수행을 향상시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바꾸기 힘들지만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면 그 습관이 깨진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고, 또 연습은 수행을 향상시킨다는 얘기는 학습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좀 더 수월하게, 능수능란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명제 하에서 중요한 3가지 법칙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식역법입니다. 식역법. 식역이란 말이 이 심리학에서 쓰지만은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조금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뭐 시나브로, 그죠? 시나브로라는 뜻이 뭐죠? 알게 모르게 조금씩 뭔가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시나브로 저녁 무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알게 모르게 어느 틈엔가 해가 저물어서 저녁 무렵이 되었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식역법이란 조금씩 원래 습관을 깨뜨리는 법칙입니다. 체계적 둔감법의 이론적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을 한 마리 잡아왔어요. 야생말을 잡아와서 성룡말, 사람이 타는 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조금씩 연습시킴으로 해서, 원래는 야생말은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등짝에 뭘 올려놓고 다니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 습관이 없죠. 그냥 빈 등만 있는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물건도 올려야 되고 사람도 타야 돼요. 새로운 습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금씩 훈련을 시켜서 체계적 둔감화 시켜서 사람이 타게 하는 이런 방법이 식역법이고요. 필요부분은 또 뭐냐? 야생말을 길들이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체계적 둔감법이 아니라 막 계속 끊임없이 짐을 올림으로 해서 말이 거부하다가도 나중에 지쳐서 거부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피로감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을 치료하는, 우리가 예를 들면 있는 거 있죠. 혐오 치료 같은 것들이 그런 겁니다. 아주 결벽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쓰레기가 들어있는 쓰레기통을 갑자기 막 머리에다 탁 뒤집어 씌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기겁을 하겠지만 여러 번 그걸 막 반복하다 보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그냥 뒤집어 씌워라.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쓰레기가 몸에 들어온 것이 묻었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특별한 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런 심각한 어떤 결벽증이 좀 치료가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필요법이 있어요. 식욕법이나 필요법은 습관을 깨뜨리는 방법이 하나가 되겠고요. 양립 불가능 반응법이란 뭐냐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행을 좀 더 향상시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얻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친구들 그냥 못 땄겠어요? 엄청난 연습을 했겠죠. 태릉 선수촌에서 4년간 5년간 막 땀 팔팔 흘리면서 해서 종목에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 금메달 땄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수행을 잘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뭐 했다는 얘기죠? 엄청난 연습을 했다는 거죠. 태릉 선수촌에서 엄청나게 많은 땀을 흘린 그 연습이 올림픽 경기장에 가서 수행을 능수능란하게 해서 금메달 땄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학습 이론이에요. 학습 이론. 우리가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이 연습이 수능 성적에서 내게 엄청난 높은 점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왜? 너는 그 수행을 향상시켰으니까. 학습 이론이죠. 가설리의 식욕, 피로, 양립 불가능법. 왜 또 양립 불가능법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그러니까 연습이 없는 좋은 결과는 없다는 거죠. 연습도 안 하고 좋은 결과도 갖고 이건 양립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하나가 고통스러운 것이 인내는 쓰고 그리고 그 열매는 단 거죠. 그죠? 인내도 없이 단 열매는 생기지 않는다.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기법들인데요. 긍정적인 벌, 정적 처벌이 있고요. 부정적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수험수에서는 보지 못했던 내용들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긍정적인 처벌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적인 처벌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혐오스러운 자극을 확 줘버리는 겁니다. 어머님이 해초리를 딱 드는 거죠. 교통법규 어긴 사람에게 우리가 딱지라 그러나요? 범칙금을 스티커를 발급해주면 다시는 그거 하고 싶지 않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긍정적 처벌이고요. 부정적 처벌은 부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유쾌한 자극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자극을 주는 것도 버리고 싫죠. 근데 또 유쾌한 자극도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컴퓨터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다든가 외출 외박을 못하게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벌을 주는 거죠. 뭐 결국 둘 다 벌입니다. 근데 하나는 혐오스러운 자극을 해초리를 들고 때리느냐 아니면은 그 친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즐거운 유쾌한 것을 뺏어버리느냐. 외출 외박, 컴퓨터 게임하는 거, 달콤한 어떤 무슨 뭔가 마시멜로우를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뺏어버린다든가 둘 다 벌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되게 얘기하면 뭐 그걸 긍정적 처벌 방법 또는 부정적 처벌 방법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 형성 기법에는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 세 가지가 한번 이 시간에 딱 정리합시다. 반조건 형성, 역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지적 조건 형성과 혐오적 조건 형성입니다. 세 개 다 조건 형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반조건 형성은 뭐냐면 불안을 겪는 내담자에게 더 강한 바람직한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아이가 뭐죠? 흔들리는 이빨을 빼야 됩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불안하죠.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이빨 빼고 나면 뭐 어떤 걸 해주겠다. 뭐 놀이동산에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 해서 그 고통을 일시적으로 참고 이빨을 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게 반조건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자극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강한 바람직한 좋은 훌륭한 원할 만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금지적 조건 형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조건 형성이 되어 있는 내담자의 바람직한 못한 행동 등을 무조건 자극 없이 조건 자극만 반복 실시하여 결국은 소거 현상에 의해서 그 조건 대조건 관계를 끊어버리는 기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개 실험한 겁니다. 파블로프가. 잘 보세요. 먹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침을 흘리는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소리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보통 무조건 뭐예요? 자극이죠. 무조건 자극이고 이건 무조건 반응이에요. 자,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조건 자극을 주기 전에 조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줌으로 해서 이 개가 조건 자극만 가지고도 침을 흘리는 무조건 반응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행동이 조건 자극에 의해서만 무조건 반응을 보여주는 이 행동은 사실 또 어떤 면에서 잘못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조건 자극만 계속 보여주고 이걸 안 해주는 거죠. 무조건 자극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걔도 눈치를 채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요? 이제 종소리만 친다고 해서 먹이가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 나는 침을 흘릴 필요가 없어라고 학습해 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금지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자극만을 계속 줌으로 해서 무조건 자극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 학습되어 있던 나쁜 행동, 나쁜 학습으로 되어 있던 이것을 끊어버린다 그런 얘기죠.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조건 자극을 반복적으로, 조건 자극만 반복적으로 줌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고전적 조건화에서 말하는 소구 현상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서 무조건 반응이라고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끊어버리는 것. 이거 갖다가 우리가 금지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혐오적 조건 형성은 혐오스러운 자극을 제공하여 잘못된 행동을 중단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술을 끊는다거나 금연 기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게 술을 먹는데 그 술에다가 아주 막 안 좋은 그 약이나 뭐랄까 냄새 같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 또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 안에 아주 달콤한 뭐 니코틴이 어떤 그런 그게 아니라 아주 혐오스러운 담배를 탁 폈는데 아우 너무 독해.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해. 그게 딱 박히는 순간 담배만 봐도 구역질 나는 거예요. 술만 봐도 구역질 나게끔 그런 어떠한 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뭐죠? 다음번에는 담배만 봐도 구역질 나오고 술병만 봐도 구역질 나오게 만들어서 단주 금연시키는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혐오적 조건 형성이라고 해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연 학교라든가 금주 학교에 가면 이러한 행동적 기법 중에서도 혐오적 조건 형성을 줌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 안 좋은 기억이 막 떠오르게 해서 담배만 보면 막 경기하고 놀래가지고 기함을 하면서 그것을 끊게 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혐오적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행동주의 기법 상담 이론은 기법이 워낙 많고 또 이 기법에 관련된 것들이 2차에서 많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는 시간을 또 하나 더 빼서 73페이지 행동주의 주요 기법에 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